안녕하십니까.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3단계 거래가격 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격,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예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자가 커피 머신과 커피콩을 3년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5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격이라는 게 그런 500만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네요. 5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복잡한 경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동대가, 요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어떤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현금 이외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고객한테 뭔가 주는 경우, 리베이트를 준다, 뭔가 주는 경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대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변동대가 요소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금액이 500만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500만원이 확정적이지 않고 금액이 다른 어떤 레인지 또는 어떤 사건, 여러가지 사건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황에 따라서 가격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 일정량 이상 사면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는 구매하는 수량이 일정 부분에 못 미치면은 위약금을 또 정산하기로 했다, 성과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 거의 비슷한 말들이죠. 그 다음에 또 환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은 거래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대가인 상황은 어떻게 거래 가격을 측정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 기대값이라는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했는데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각각의 사건의 확률,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따른 금액을 곱하기 해서 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금액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거래 가격으로 확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래 가격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상황인 그런 경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12개월 내에 건설을 완료하면 보너스를 받는다. 그러나 12개월을 초과해서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보너스를 못 받는다. 그럼 12개월 내에 완성할 확률, 12개월을 초과할 확률, 어느 쪽이 큰지 보고 높은 쪽의 확률이 높은 쪽의 금액을 채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건 뒤에 예가 있으니까 예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기대값 방법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 높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추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적용할 거는 변동대가인 경우에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이라는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이너리,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와인업자가 와서 원래 포도를 몽땅 사겠다고, 또는 앞으로 한 3년간 이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지는 포도와 와인을 모두 사가겠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 것이냐. 그래서 그 포도의 어떤 그 수확물이라는 게 날씨나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날씨, 시장 변동성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면은 기업이 그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에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 비슷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기업의 경험이 제한적이다, 그런 경우도 변동대가 추정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시장에 없는 완전 새로운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팔릴지 잘 팔리지 않을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공급할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기업의 경험이 제한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변동대가 추정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넓은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다. 이 시장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라고 했을 때, 물건을 팔면서 물건을 사간 쪽에서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서 우리 쪽에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럼 상대가 가격 할인을 얼마나 하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변동대가 추정을 제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대가가 다수이고 그 범위도 크다, 그런 경우도 변동대가 추정을 제약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또는 뭐 다른 요인으로 금액을 추정하는 그런 추정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 가운데 유의적으로 수익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스텝을 거쳐야 돼요. 하나는 그림에 잘 나와 있네요.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변동대가 추정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률 기대값 방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상황이 유력한 상황이 두 가지인 경우는 둘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을 채택하는, 가능성 높은 금액을 선택하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변동대가 추정치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혹시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 추정치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이 중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상황이 없다면은 변동대가 자체를 거래 가격으로 추정을 하고, 추정치를 제약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유의적인 금액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까지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그 금액을 거래 가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대가 추정치 또는 변동대가 추정치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은 최초 거래 시에도 측정을 하지만은 각 보고 기간 말마다 이것을 또 최초하고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바꿔줘야 되는 건지 계속 판단을 해줘서 변동대가 추정이 가장 최신의 추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변동대가 추정에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약속된 대가는 250만 원이다. 근데 이 250만 원은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완성되지 않는다면은 3월 31일 이후에는 250만 원에서 매일 만 원씩 적게 받는 그런 계약을 하고,
3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완성한다면은 반대로 만 원씩 플러스해서 돈을 더 받는다. 그래서 3월 31일을 기준으로 250날이 지나치면은 250만 원에 만 원씩 차감이 되고 3월 31일보다 전에 건물을 완성해서 공급한다면은 플러스 하루에 플러스 만 원씩 돈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은 유사한 건설을 해본 경험이 많으며 회사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확률로 완성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완성 일자가 저스트 3월 31일 일 확률이 9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만 원을 받는 거죠. 4월 1일 날 완성될 확률을 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50만 원에서 만 원이 차감된 249만 원을 받는 거죠. 4월 2일 날 완성될 확률은 1%고 이 경우는 248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럼 이거 확률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250만 원 곱하기 95%, 그 다음에 거기서 만 원 차감된 금액 곱하기 4%,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만 원 차감된 금액 곱하기 1% 해서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확률 기대값, 이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나서 우리가 받을 기대값이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래 가격으로 보면 되겠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은 또 특이해 가지고 자산이 완성되면 제3자가 그 자산을 검사하고 계약에 규정된 척도에 기초하여 평점을 매길 것이다. 자산이 특정 평점을 받으면 기업은 장려금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험에 의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확률, 20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확률이 60%고 수령하지 못할 확률이 40%다. 그래서 이건 특이하게 또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평점을 매겨서 장려금을 받거나 또는 받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도 기업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두 가지 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경우, 여기서는 장려금을 수령할 확률이 60%다. 그래서 2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장려금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이 거래로 인한 대가는 여기서 확률 기대값 계산한 거 더하기 여기 장려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받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거래 가격을 산정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변동대가 상황이죠. 거래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변동대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 케이스는 이거는 지금 이제 와인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A 기업이 와인 100병을 인도하는 계약을 했다. 그런데 와인 100병을 판매하면서 고정대가 22만 원과 그 다음에 와인 콘테스트 결과에 따른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대가가 2만 원이고 변동대가가 있는데 그 변동대가는 뭐냐면 와인 콘테스트에서 얘가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변동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면은 8,000원,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3등급은 2,000원 이렇게 되고 또 최하 등급을 받으면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테스트 결과는 1, 2, 3, 4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추가로 받을 대가는 다음과 같다. 설명될 거고 된 거고 4등급이면 0이죠. 4등급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 외에 현재 어느 등급으로 매겨질지 알 수 없고
발생 가능 확률도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대가 2만 원은 확실한데 변동대가가 이렇게 와인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상 이렇게 최하 등급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등급일지 2등급일지 3등급일지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변동대가 0이 해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기업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금액인 2,000원을 변동대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네 가지 상황이 있다고 확률 각각 25%씩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변동대가 추정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대가 2만원하고 변동대가 2,000원을 거래 가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대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현금을 주고 어떤 뭐를 사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지만은 기업 간 거래에서는 이게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시점이 시차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할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할부 거래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하고 대가를 받는 시기가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의 목적은 수익을 현금 판매 가격으로 인식하고 현금 판매 가격 이외의 요소는 금융 요소, 즉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그런 목적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불 판매, 재화나 용역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다. 재화나 용역을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공급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은 바로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경우보다 이자 요소 성격의 돈을 더 받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바로 팔면은 91원인데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다.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바로 팔면은 91원이다 라고 하면은 매출 채권 91원, 매출 91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돈을 더 크게 이자 요소를 포함해서 받을 때는 현금 거래 가격보다 더 크게 받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자 요소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1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바로 팔았을 때 받았어야 될 91원과 나중에 받는 현금 100원의 차이 부분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후불 판매에 대한 경우를 봤고요. 반대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반대 경우 선불 판매, 고객이 돈을 먼저 지불하고 물건은 한참 있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현금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만큼만 매출로 인식하고 돈을 미리 줌으로써 고객이 돈을 미리 줌으로써 돈을 더 적게 주게 되죠. 그래서 돈을 기업이 미리 받게 되면은 나중에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을 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두 부분의 차이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선불로 받았다. 그래서 현금 8만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 돈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 배울 때 선급금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수익기준서에서는 계약부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여전히 선급금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IFRS에서는 계약부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계약부채, 선수금, 선급금이 아니고 선수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선수금이라고 있는 거와 계약부채는 같은 워딩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리느냐? 그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리 받은 거다. 그래서 계약부채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는 이 계약부채가 이제 이게 그 상각 후 원가라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 부채 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부채 가치가 늘어난 것을 인식하고 최초 부채와 합해서 소멸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 판매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받으면은 그 차이를 기업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반대의 상황,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은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공급하게 되면은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그 공급하는 시점의 금액으로 인식하고, 더 적게 받은 금액하고 차이만큼 이자 비용이 인식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그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자율, 할인율 뭐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상대방하고 별도의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뭐 담보나 보증이 있는지 또 상대의 신용이 어떤지 이런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상대와 어떤 이자율로 거래를 할 것인지, 또는 이게 이제 현금 거래 금액하고 그 나중에 주고받는 돈 또는 미리 받은 돈 그 차이를 IRR로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 이걸 내재이자율이라고 하는데, 내재이자율로 이 이자율을 결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할인율은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 시점에 최초 판단한 할인율은 장래에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개시 후에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 고객의 신용이 바뀌더라도 할인율은 수정하지 않는다. 최초 판단한 수정률을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에서 이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시기하고 두 개의 기간이 길어서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는 이거 이자 요소를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설명드렸는데, 그 공급 시기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 항상 이런 금융 요소를 인식하느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회계 기준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 요소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요소가 없는 경우라고 기준서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불교통카드, 그래서 고객이 대가를 미리 지불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고객이 그 선택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고객의 판단에 따라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달라지는 이런 구조인 경우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받은 금액 그 자체로서 수익이나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가가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필라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필라라는 브랜드를 제3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 근데 제3국에서 이 필라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얼마나 팔지 추정이 그 판매량에 따라서 받기로 했다면은 판매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 사건 발생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에도 그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 빠뜨렸는데 판매 기준 로열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앞에 이제 변동대가 추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변동대가 추정치 하고 이제 판매 기준 로열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판매 기준 로열티는 변동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필라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 나중에 벌어질 때 돈을 받으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그 계약을 한 시점에 미리 확률이 몇 퍼센트 각 상황에 따른 금액이 얼마 곱해서 얼마 다 합치면 기대값 얼마 이런 식의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기준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 상황은 변동대가로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판매 기준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이 책 뒤쪽에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이 대가의 지급, 이 금융 요소 이외의 요인, 예를 들면은 보정의 성격이 있다는 경우에 이게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받는데 공사 대금 중에 10%는 어떤 공사 보정의 목적으로 계속 유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유보된 금액 10%를 그걸 나중에 받을 거니까 현가 계산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융요소 이외의 요인으로 돈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 공급 시기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가를 주고받는 시기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면 항상 이렇게 그 금융 요소를 측정해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느냐, 실무적으로 너무 번거로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기업 실무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바로 공급하고 바로 돈을 받고 이런 경우는 드물죠. 다 1개월 후에 결제한다, 2개월 후에 결제한다, 길면은 3개월, 4개월 후에 결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하고 대가의 지급 시점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명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 회계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 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현가 계산하고 회계 처리한다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의적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 후불 판매, 이건 회계 원리에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 시점에 현금 1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매년 말 10만 원씩 3년간 수령하기로 했다. 명목 금액은 40만 원. 제로 시점에 10만 원, 이후 매 1년마다 3번 1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을 받는 거지만은
이 돈들의 현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가 금액을 계산하고 뭐 여기 할인율이 뭐 나와 있어요. 할인율이 뭐 이자율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를 적용해서 현가 계산하면은 이게 명목 금액은 40만 원이지만 현가가 뭐 34만 8천 뭐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5만 원이다. 34만 8천 뭐 600 얼마 이렇게 35만 원이다 라고 뭐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돈은 나중에, 일부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현가 측정하면은 그 가치가 35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에 35만 원의 현금 및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매출 35만 원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돈을 이렇게 받죠. 총 받는 돈은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하고 35만 원의 차이는 이자 수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회계 처리가 요구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건설을 해주고 그 받을 돈 가운데 특정 비율을 유보하고, 유보 금액은 건물이 완성될 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유보되는 금액을 금융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현가 계산해서 책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정 성격으로 유보되는, 이거는 금융 요소 외의 요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래 가격 측정에 첫 번째 변동대가, 두 번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 이제 세 번째 비현금 대가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현금 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보통은 이렇게 돈으로 받는데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른 자산으로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받았다, 토지를 받았다, 다른 걸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우선 되는 거는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얼마를 받느냐, 수익 측정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받는 것의 공정가치가 얼마인가로 이 비현금 대가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토지를 받았다. 그 토지의 공정가치가 뭐 10억 원이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10억 원이면은 이 거래의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10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10억 원, 그 다음에 매출 10억 원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 토지 10억 원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 이 물건을 다른 데 팔았다면 얼마 받았을 것이냐, 그 금액으로 측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되는 거는 받은 것의 공정가치, 근데 받은 것의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면은 준 것의 일반적인 판매 가격, 개별 판매 가격 이렇게 측정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거래 가격 측정, 네 번째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대가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기업이 고객한테 대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에서는 고객한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가령 이제 뭐 샴푸를 뭐 이렇게 큰 덩치로 이렇게 팔았다. 샴푸를 팔고 그 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건네줬다. 이러면 수익을 얼마 인식하느냐.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을 매출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객한테 주는 1,000만 원은 이거를 뭐 판매 수수료나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회계 기준에서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리베이트 이렇게 돈을 1억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되돌려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고객한테 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주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가는 거래 가격에서 차감해야 된다. 그래서 샴푸를 1억 원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고객이 돈을 주면은 그 중에 10%를 고객한테 준다. 이러면 그 10% 금액은 1억 원에서 차감해서 매출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결국 9,0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라는 게 고객으로부터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매로 인한 지급이고 구매로 인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구매로 인한 그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돈이 그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초과해서 지급한다? 그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거래 가격에서 차감해서 지급해라. 예, 그게 맞겠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그 고객한테 돈을 주는데 그것이 어떤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준다? 그런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없다? 예, 그런 경우는 전액을 모두 당초 거래 가격에서 차감해라. 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바이크 회사는 바이크 10대를 D 대리점에 50만 원에 판매한다. 예, 바이크를 판매하고 50만 원을 받는다. 이 계약에는 D 대리점이 특정한 판촉 행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바이크 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바이크를 판매하고 근데 그 대리점이 어떤 판촉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급. 그래서 회사는 바이크를 팔고 대리점은 판촉 행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런 경우.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상황 1. 판촉 행사의 공정 가치가 3만 원인데 바이크 회사는 판촉 행사의 대가로 D 대리점에 4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이제 바이크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하면은 현금 50만 원, 매출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점이 판촉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4만 원을 지불한다. 근데 그 판촉 행사의 공정 가치는 3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초과 지급하는 만 원은 당초 거래 가격 이 50만 원에서 차감을 해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판촉 행사의 공정 가치를 당최 알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처음 있기 때문에 판촉 행사의 공정 가치를 당최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현금 4만 원을 지불하면서 그 판촉 행사의 공정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매출에서 차감을 해줘라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